내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 제가 지금 두 발로 받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만들던 한 과학자가 남한에 도착한 순간 단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작은 군의 한 마을에 13살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제 어떤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를 K 박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소년의 머리는 비상하게 뛰어났는데 수학과 물리 성적은 언제나 1등이었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천재다라고 입을 모았으며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인재였습니다. 1995년 어느 봄날 그에게 한 통의 통지서가 왔는데 국가과학원 특별반 선발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였고 가족들은 기뻐했지만 소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이건 엄청난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서 국가과학원에 가는 사람이 나오다니라고 아버지가 말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멀리 가면 자주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해 여름 17살이 된 소녀는 평양으로 끌려가듯 옮겨졌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단 10분뿐이었고 국가 기밀 교육이므로 편지도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그는 주체핵물리대학이라는 곳으로 배치됐는데 이곳은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교육기관이었고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규칙이 공지됐는데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 가족과의 서신 왕래는 월 1회로 제한, 모든 통신은 검열 대상, 외출은 절대 불가였고 이것이 앞으로 6년간의 생활이 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핵분열 원리,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추출 방법 등 일반 대학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고급 핵물리학을 배웠고 모든 교재에는 국가 최고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은 총 12명이었는데 모두 전국에서 선발된 수재들이었고 서로의 출신이나 가족에 대해 묻는 것은 금지됐으며 오직 학업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한 동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가족이 위급해서 귀향했다는 공식 설명이 있었지만 나중에 조용히 들은 바로는 외부인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학생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고 K 박사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내용만 쓸 수 있었습니다. 23살이 되던 2005년 드디어 졸업날이 왔는데 가족들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졸업장 수여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졸업과 동시에 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48번 동무는 영변핵연구소 지하부서 7국으로 배치한다는 냉정한 통보가 전부였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사라졌으며 48번 요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영변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고향 방향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14년 만에야 이뤄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변핵연구소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주변은 삼엄한 경비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받는데 무려 30분이 걸렸는데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상급자의 확인까지 거쳐야 했고 이곳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만 불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하 7국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는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의 푸른 불빛 아래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무표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48번. 이제부터 당신은 플루토늄 추출 공정 담당이다라는 배치 통보를 받았는데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에 쓰이는지 몰랐고 국가를 위한 평화적 에너지 개발이라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로 들어갔는데 두꺼운 나부로 된 문 너머에는 각종 정밀 기계와 화학약품들이 가득했고 절대 안전 수칙을 지켜라.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간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같은 7국에서 일하는 과학자는 총 23명이었는데 모두 번호로만 불렸고 15번, 32번, 48번 이런 식으로 호명됐으며 본명을 묻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허용됐는데 오늘 실험은 어땠습니까? 그 같은 업무 관련 질문만 가능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는 절대 금지였으며 감시 카메라가 식당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구소 내부 숙소로 돌아가야 했는데 좁은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만 있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검열된 편지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편지를 쓸 때 그는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썼는데 검열관이 그 편지를 읽고 연구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보낸 편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두 문장뿐이었고 3주 후 받은 답장도 비슷하게 짧았으며 아들아, 우리도 잘 있다. 몸 건강이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며 그는 점점 일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추출하는 플루토늄이 평화적 에너지가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에서 우연히 상급 과학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이번 추출량이면 소형 핵탄 2~3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자신이 대량살 상무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K 박사가 배치된 곳은 북한에서도 상위 0.1%만 존재를 아는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정식 명칭조차 없었고 공식 문서에도 당장하지 않는 유령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다만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밝혀선 안 되는 지하 도시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입구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첫 번째는 외곽 검문소에서 신분증 확인이었고 두 번째는 차량 하부 검사 및 폭발물 탐지였으며 세 번째는 지문 인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이었는데 다섯 번째는 상급자의 직접 승인 확인이었고 여섯 번째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으며 일곱 번째는 최종 보안 검색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40분이 걸렸는데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분류되면 다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은 1m 두께의 철문이었는데 K 박사가 처음 그 문을 봤을 때 저것은 문이 아니라 금고의 입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폭발물로도 뚫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는 마치 무덤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쇠가 금속과 마찰하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문 너머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K 박사는 처음으로 진짜 핵무기 개발 현장을 목격했는데 벽면에는 핵탄두 설계도가 걸려 있었고 수많은 공식과 계산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 실험실에는 우라늄 농축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대한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렸으며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합창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중성자 방출 실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두꺼운 파일 속에는 수천 번의 실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고 성공, 실패, 재실험 필요 같은 메모들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탈북 과학자들의 공통 증언처럼 설비는 최신형도 있었지만 절반은 부품 부족으로 항상 불안정하게 돌아갔는데 어떤 기계는 소련제 1980년대 장비였고 어떤 것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2000년대 장비였으며 서로 호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48번, 저 3번 원심 분리기를 보게라고 선임 과학자가 말했는데 저것은 작년에 3번이나 고장났지만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그냥 용접해서 쓰고 있네. 언제 터질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 말게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K 박사는 충격을 받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고철 덩어리들을 억지로 굴리는 위험천만한 작업장이었고 한순간의 실수나 기계 오작동으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안전 장비의 부족이었는데 방사능 방호복은 20년 된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떼운 것도 있었으며 방사선 측정기는 10명 중 3명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방호복이 이렇게 낡아도 괜찮습니까? 라고 K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자네 새로 왔군. 여기선 그런 걸 묻지 말게.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일할 뿐이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첫 주가 지나며 K 박사는 이곳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배워갔는데 질문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동료의 실종에 대해 묻지 마라, 집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탈출을 꿈꾸지 마라가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건 어느 날 선임 과학자가 조용히 말해준 사실이었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은퇴할 수 없다는 말이었고 그 순간 K 박사의 덩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선임은 주변을 둘러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자네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밖으로 나갈 수 없네. 국가 기밀 유출 위험 때문이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이 넘어도 계속 일하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라고 K 박사가 물었는데 가족? 1년에 한 번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가족을 못 만났네. 그리고 라며 말을 멈췄다가 어떤 사람은 영영 못 만났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나는 23살에 이곳에 들어왔다. 그럼 60살까지 37년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건가? 가족도 못 보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언제 방사능에 쓰러질지 모르는 이곳에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함께 연구하던 52번 요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일하던 그가 다음 날 아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2번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K 박사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각자 일에만 집중했고 마치 52번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는데 52번은 탈출을 시도했다고 들었네. 어젯밤 외곽 철조망 근처에서 붙잡혔다더군. 이제 다시는 못 볼 걸세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다음 날 완전히 비워져 있었는데 개인 물품도 실험 노트도 심지어 이름표까지 모두 사라졌고 마치 52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번호를 받은 젊은 과학자가 앉았는데 저는 52번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K 박사는 소름이 돋았으며 번호마저 재활용되는 이곳의 시스템에 경악했습니다. K 박사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 이곳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지옥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기록이 남지 않고 이름이 사라지고 심지어 번호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여기서 평생을 보낼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설령 그것이 목숨을 건 모험이라 해도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연구소는 7중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곽에는 지뢰밭이 있었으며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24시간 감사 카메라와 경비병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더욱이 연구소 직원들의 가족은 모두 인질이나 다름없었는데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면 그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탈출 방지 장치였습니다. K 박사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탈출하면 부모님이 위험해진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나는 서서히 죽는다. 방사능에 노출되어 병들거나 52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소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무기일 뿐인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 박사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밤 좁은 방에서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복했고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봄 K 박사는 중요한 실험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플루토늄 농축도 향상 실험이라는 과제였고 이것은 핵탄두의 위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K 박사는 밤낮 없이 실험에 매달렸는데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목표치에 도달했고 농축도를 기존보다 15%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은 연구소 내에서도 큰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며 K 박사는 뿌듯함을 느꼈는데 드디어 내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냈구나라고 생각했고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실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 상부에 보고됐는데 K 박사는 그 보고서 사본을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48번 요원의 실험 결과로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소형 핵탄두 3기 추가 제작이 가능하며 탄두당 폭발력은 히로시마급 0.8배 수준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K 박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히로시마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끔찍한 참상이 떠올랐으며 내가 그런 무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으로 14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K 박사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개선한 기술로 만든 핵탄두가 그것의 0.8배 위력이라면 한 발당 10만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세 발이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식사를 할 수 없었는데 밥을 입에 넣으려 하면 구역질이 났고 나는 3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목구멍을 조여왔으며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실험실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원심분리기를 보면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험 데이터를 보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이라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K 박사와 친했던 36번 박사가 조용히 다가왔는데 48번,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은가? 라고 물었고 K 박사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6번은 주변을 둘러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자네 보고서 봤군. 나도 처음에는 그랬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말이야라며 쓴웃음을 지었고 하지만 여기선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하는 순간 미쳐버리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라고 K 박사가 물었는데 36번은 한숨을 쉬며 견디는 게 아니야. 그냥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거지. 여기서 양심을 지키려다간 정말 죽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36번이 K 박사를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불렀는데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고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자들은 다들 언젠가 죽는다네라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했는데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북한은 절대 허용하지 않거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이라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K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36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떤 사람은 방사능 피폭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실험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 지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중 제대로 퇴직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네. 모두 어떻게든 사라졌어라는 36번의 말에 K 박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가 만든 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야. 북한은 이걸 협상 카드로 쓰겠지만 언젠가는 사용될 수도 있어. 그럼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죽을 거야라고 36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량 학살의 공범이 되는 건가요? 라고 K 박사가 물었는데 36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됐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말이야라고 대답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결심했는데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더 이상 살인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K 박사는 더 큰 목표를 세웠고 이 지옥을 세상에 폭로한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K 박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실험 데이터를 몰래 USB에 복사하고 연구소 내부 구조를 기억하며 종이에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수 있었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지만 K 박사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다면 의미 있게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연구소에서 대형 실험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고 방사능 누출 사고로 3명의 과학자가 심각한 피폭을 당했습니다. K 박사도 그 현장 근처에 있었는데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즉시 대피하시오. 방사능 누출 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고 과학자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나왔습니다. 3명의 피폭자 중 1명은 K 박사와 가까웠던 22번이었는데 그는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부어올랐고 심한 구토를 하며 쓰러졌으며 들것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장비 오작동이었으며 부상자는 없고 모두 안전합니다라는 거짓 발표였고 K 박사는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22번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병원에서 사망했고 사인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으며 가족들에게는 업무 중 심장마비라고 통보됐다고 합니다. K 박사는 그날 완전히 각오를 굳혔는데 나는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린다. 22번을 포함해
이곳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연구소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죽음이었습니다. K 박사는 신중하게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는데 경비 교대 시간을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외부 출장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 박사의 탈출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는데 무려 3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연구소에서 몰래 핵 관련 문서를 빼돌렸고 실험 데이터, 내부 구조도, 과학자 명단, 사고 기록 등을 조금씩 복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 4개에 나눠 암호화해서 보관했는데 한 개가 발각되더라도 나머지는 안전하도록 분산 저장했고 USB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36번 동료에게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것을 세상에 알려달라며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것 자체였는데 7중 보안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외곽 철조망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탈출 시도 자체가 즉결 처형 사유였습니다. K 박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연구소에서 바로 탈출할 수 없다면 합법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기회를 노려야 했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평양과학자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2017년 겨울 평양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물론 단독 외출은 불가능했는데 보안요원 2명이 항상 동행했고 숙소도 감시받았으며 이동 경로도 정해져 있었지만 K 박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출장 셋째 날 K 박사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보안 요원들을 따돌렸는데 단 4시간의 외출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고 이 시간 안에 중국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 트럭 짐칸에 숨었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6시간을 버텼고 검문소를 3번 통과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적적으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인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고 얼음이 깨질까봐 기어서 건넜으며 손과 발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는데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혔고 조선족 여자들에게 팔아넘기려던 계획을 알게 됐으며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번엔 중국 공안에게 쫓겼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우연히 만난 조선족 통역자가 그를 구했는데 당신 보위부 출신이죠? 눈빛이 다릅니다라며 도와줬고 자신의 집에 3개월간 숨겨줬으며 탈북 루트를 연결해줬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는데 매일이 공포였고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송되어 처형당할 것이 뻔했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봄 드디어 동남아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위조 여권을 손에 쥐고 비행기를 탔고 이륙하는 순간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에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는데 난민 신청 절차가 복잡했고 북한의 추적도 계속됐으며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14년 만에 자유를 찾는 순간이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37살이었으며 23살의 연구소에 들어간 후 청춘을 모두 빼앗긴 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K 박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쁨이 아니라 오열이었는데 통일부 관계자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미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K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는데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라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K 박사는 다시 무너졌는데 14년 동안 그를 괴롭힌 비밀이 바로 그 사진 속에 있었고 그것은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상담실 형광등 불빛 아래 K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14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증거들이 그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USB를 받아들고 K 박사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북한 영변핵연구소 출신이라고 하셨죠? 몇 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K 박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는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증언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받아야 했고 K 박사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성실히 답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갈 무렵 관계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K 박사님 혹시 가족 소식을 들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K 박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요? 제 가족은 제가 탈출한 후 모두 끌려갔을 겁니다라고 K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는 14년 동안 가족이 모두 죽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관계자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K 박사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K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흑백 사진이었고 해상도가 낮았으며 약간 흔들린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K 박사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와 어린아이 2명이 서 있었는데 여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수척한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었으며 양옆에 서 있는 아이들은 10살과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K 박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는데 소리만 내다가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으아 하는 울부짖음이 상담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관계자들이 놀라서 다가갔지만 K 박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계속 울었는데 온몸을 떨며 마치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14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K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이건 2009년 가족 사진입니다. 라며 사진을 쓰다듬었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내는 27살의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는데 2004년 결혼했고 그가 연구소에 배치되기 직전이었으며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아 아내와 아기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2007년에 태어났는데 K 박사는 그 소식을 편지로만 들었고 직접 보지도 못한 채 연구소에 갇혀 있어야 했으며 가족 사진 한 장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후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K 박사가 물었는데 저는 국가 반역자입니다. 가족도 함께 처벌받았을 거라고 14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계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박사님 가족은 처음에는 연자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라며 말을 이었고 그리고 2021년 중국을 거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 박사의 눈이 커졌는데 탈북이요? 제 가족이 탈북을?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럼 지금 어디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사진을 다시 가리키며 오른쪽 아래에 작은 설명 문구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2023년 8월 확인. 그 문구를 읽는 순간 K 박사는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 살아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관계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박사님. 부인과 두 자녀분 모두 현재 경기도의 한 하나원에 계십니다라는 대답에 K 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사진을 꼭 껴안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박사님은 14년간 가족이 죽었다고 믿으셨고 부인은 14년간 남편이 처형됐다고 믿었습니다라고 관계자가 말했는데 하지만 두 분 모두 살아계셨고 기적적으로 같은 나라 대한민국에 도착하셨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는데 14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겠네요.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K 박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주선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손에 든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있구나. 살아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14년 동안 뭘 한 거지?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한 건 아닐까? 라는 자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K 박사는 면회실로 향했는데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14년 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내가 날 용서할까? 아이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는 순간 K 박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는데 14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꿈에서도 그리던 이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가운데 서 있는 여자는 사진 속 그 사람이었지만 훨씬 더 수척하고 늙어 보였으며 양옆에 서 있는 두 아이는 이제 청년과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K 박사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갔는데 여보, 나예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는데 14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지만 반가움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먼저 얼굴에 드러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당신이에요?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K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어머니, 이분이 정말 아버지예요? 라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K 박사는 아들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겨우 3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7살 청년이 되어 있었고 자신보다 키가 더 커 보였으며 아들아, 아빠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둘째 딸은 더욱 멀리 서 있었는데 그녀는 K 박사가 탈북하기 전에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K 박사의 가슴을 찔렀는데 자신의 딸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나를 알겠니?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계자의 배려로 가족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네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K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14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힘들었죠? 라고 물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힘들었죠. 당신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이부에서 매일 와서 신문했어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라며 아내가 말을 이었는데 아이들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위협했어요. 내 남편은 반역자다. 너희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K 박사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14년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쫓겨났어요 라고 아내가 계속 말했는데 함경북도 산골 마을로 강제 이주됐고 배급도 끊겼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놀림받았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K 박사가 물었는데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라는 아내의 대답에 K 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밭일을 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어요 라며 아내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 말의 의미를 K 박사는 이해했고 더욱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다가 2021년에 탈북을 결심했어요 라고 아내가 말했는데 더 이상 북한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특히 당신 때문에,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라고 덧붙였습니다. K 박사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빼냈는데 14년이에요, 당신. 14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고 미워했고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아내의 질문에 K 박사는 대답할 수 없었는데 나는 그저 살고 싶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라고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이요라고 아내가 차갑게 말했는데 하지만 나는 아이들 때문에 버텼어요. 당신은 혼자였지만 나는 둘을 키워야 했어요. 당신이 없는 14년을 일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끼어들었는데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라며 K 박사를 돌아봤고 저는 솔직히 아버지라는 감정이 안 들어요. 사진으로만 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라며 아들이 계속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는 배신자이고 우리는 그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이라고 했습니다. K 박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들아, 아빠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변명도 사과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은 끝까지 말이 없었는데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가끔 K 박사를 힐끗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돌렸으며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시간의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조용히 말했는데 당신은 이 나라에 왔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K 박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발 라고 K 박사가 간청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라며 매달렸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가족이 떠난 후 K 박사는 빈 방에 혼자 남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14년을 버텼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만났지만 이미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K 박사는 USB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이라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가 겪은 고통, 가족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중얼거렸고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K 박사는 지금도 한국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정부의 신변 보호 프로그램 아래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받았고 북한의 보복을 피해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4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달됐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영변핵 연구소의 내부 구조도가 들어 있었는데 지하 7층까지의 상세한 설계도와 각 층별 연구 내용 출입 통제 시스템, 보안 절차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USB에는 플루토늄 추출 및 농축 기술 자료가 담겨 있었는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실험 데이터, 성공과 실패 기록, 기술적 난관과 해결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이것은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USB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그 안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 일정표와 목표량,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담겨 있었고 2025년까지 실전 배치 가능한 소형 핵탄두 50기 생산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USB에는 가장 비인간적인 기록이 들어 있었는데 방사능 피폭 사고 기록, 과학자들의 사망 및 실종 명단, 은폐된 사고들의 진상,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짓으로 통보된 사망 원인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국제 원자력 기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료는 북한 핵 개발 20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만 하던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됐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었고 이것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K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과학자들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인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봄 K 박사는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그의 증언은 생생했고 14년간의 지옥 같은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나는 과학자였지만 결국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라고 K 박사가 말문을 열었는데 내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울린다면 그 죄를 씻고 싶었습니다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던 수많은 과학자들,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그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했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렸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2번으로 불리던 내 동료는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자연사로 처리됐고 52번으로 불리던 과학자는 탈출을 시도하다 사라졌으며 수십 명의 동료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기억되어야 합니다라며 K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가족과의 재회는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K 박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행복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나 없이 14년을 살았고 나도 가족 없이 14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4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K 박사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는데 14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공안에 쫓길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고, 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K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는데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본 진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나의 의무이고, 가족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현재 K 박사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의 증언은 대북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 박사는 다른 탈북 과학자들과 연대하여 증언 모임을 만들었는데 북한 과학자 인권증언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으며 아이들도 천천히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최근 K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탈출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K 박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는데 아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14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K 박사처럼 연구소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인권도 자유도 없이 살고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 박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북한 핵의 진실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K 박사는 강조합니다. 14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진 한 장, 그것이 K 박사를 살게 했고 진실을 말하게 했으며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북한 핵의 진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 박사는 오늘도 그 사진을 꺼내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한 이 사진에 보답하는 길이다. 감사합니다.